작품이다 하면 이전에 많은 가사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얘는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녀석은 잡가라는 거예요. 가사는 가사인데 무슨 가사냐? 잡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형태와 동시에 민요의 형태의 한 중간 형태라고 볼까요? 그래서 잡스러운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섞인 거죠.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에 의해서 창작이 되고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 의해서 불리어지던,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대중가요 혹은 뭐 성악가들이 부르는 노래 정도. 물론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하고 대중가요하고는 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만, 뭐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두 개와 어떤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유명한 몇 개의 노래들이 있고 그 노래들을 뭐 양반에게 불려가서 부른다거나, 그렇죠. 지금 뭐 TV를 통해서 가수들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부잣집, 대가댁 이런 데서 잔치하면 가수들이 이제 불려져 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사례를 받고 뭐 이런 식이었겠죠. 자, 그런 때 부르던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전 시대의 양반 계층에서 창작했던 그런 가사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다른 특징들을 정리해 본다면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양반 문학을 흉내낸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평민 문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양반 문학을 흉내냈다 했을 때 어떤 것을? 바로 가사를 흉내냈어요. 그러나 그 가사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속적입니다. 알겠죠? 통속적이고, 그리고 서민 문학으로 치면 서민 음악 요소로 보면 민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세련된, 그래서 즐기기 자체는 백성들이 마음대로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전문적인 사람이 부르고 그 전문적인 사람을 불러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들었던,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류층이 향유를 하던 부분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평민층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또 상류층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류층의 특징과 하류층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여기 지금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사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한 얘기예요. 상투적인 표현 한 문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전의 어떤 가사의 작품에서 보던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상류층의 특징이죠.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고유어 중심, 음성상징어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성상징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고유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성상징어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여러 민족이 있을 때 가장 발달된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음성상징어들은 한자를 가지고 만들거나 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고유한 우리말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뭐 지국청 어서 할 때 지국청 이것이 찌그덩 한자로 만든 음성상징어라는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고유어들은 음성상징어들을 가지고 고유어들에 의해서 음성상징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유어를 사용했다, 한문구를 사용했다라는 차이가 상류층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류층의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문화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상류층의 언어고요. 이게 바로 하류층의 언어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용적으로 보면 정적인 내용들이 전반부에 많고 동적인 내용이 후반부에 많아요. 그러니까 동적이니까 생동감이 느껴지고 생동감이 여기는 떨어지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동적과 정적의 차이가 나는 건 앞부분은 한문구가 많고 구태의연한 표현, 상투적인 표현들이라면 후반부에는 음성상징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음성상징어라는 것 자체, 이 음성상징어라는 것 자체가 뭘 만들어준다 그랬습니까? 생동감, 동적인 느낌을 갖게 해준다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죠? 배가 빠르게 지나갔다 하는 것보다 배가 슝 하고 지나갔어 라고 했을 때 슝, 이게 바로 뭐예요? 음성상징어. 그렇죠. 그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가 되죠. 의성어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그 배가 얼마만큼 빠르게 갔는지 약간의 감을 잡을 수 있고 실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가 흔들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가 그냥 막 뒤뚱뒤뚱 뭐 이런 식으로 음성상징어, 차가 뒤뚱은 좀 이상하네요. 음성상징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좀 더 잘 와닿는다, 구체화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전반부에는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해서 정적이면서 생동감이 좀 약하다면 후반부로 가면서 하류층의 언어, 고유어인 음성상징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어떻다고? 그렇죠. 동적이면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 아주 간단하니까요. 금방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이 구태연한 표현입니다. 가사 저 뭐 판소리 같은데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화란춘성 한자를 한번 보세요. 꽃이 여기 문드러질 한자 조금 어려운 한자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만약 내가 모른다고 해도 화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꽃피는 봄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든 화란춘성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시험은 그리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꽃피는 봄 정도. 그런데 이거 흐드러질 란자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가득 핀 봄의 성. 그러니까 꽃이 가득 피고 됐죠. 꽃 피는 봄날. 만화방창이라 만물이 바야흐로 뭐예요? 번창하는 그렇죠. 화창하게 피어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가득 피어나는 봄 만물이 생기를 얻어갈 때 정말로 때가 좋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시절이 좋구나. 번님네요 친구들아 산천 경계를 구경을 가세. 자 아름다운 산천 경계의 경치가 되겠죠.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를 구경을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여기다 슬래시를 해놨는데요. 슬래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를 서사라고 정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사가 들어가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상관은 없고요. 내가 너무 짤막하니까 그냥 묶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서사라고 했을 때 서사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를 구경 가자고 권유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죽장망의 단표자로. 죽장망이 뭔지 알죠?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 그리고 단표자 단사표음의 준말인 거.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사표음에서 단자 표자만 끌어와서 단표자가 된 거죠. 단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쿠리의 밥. 표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표주박의 물. 아주 가난한 삶, 그렇죠? 검소한 삶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죽장망이라는 건 대나무 지팡이를 지고 그 다음에 집신을 신고 그 다음에 단표자 뭐라 그랬습니까? 단표자 소쿠리의 밭과 표주박의 물을 가지고 천리광산으로 들어가니까 간편한 차림, 건소한 차림,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편한 차림이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검소한 차림이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요 간편한 차림, 검소한 차림 죽장망의 단표자가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 관동별곡이죠.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 어떤 장면에 이게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금강산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짚어 나왔었죠. 그런 부분하고 연결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천리강산으로 들어가니 천리강산 자연 속으로 들어가니 만산 홍록들은 만산 한 산에 가득한 뭐야 붉은색과 푸른색 꽃과 풀들이죠. 1년 1도 다시 피어 1년에 한 번씩 다시 피어나 봄빛을 자랑하느라고 색색이 붉었는데 그 색이 붉은데 창송취죽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소나무 대나무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푸르른 대나무와 푸르른 소나무입니다.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는 근데 뭐 그거 몰라도 상관없죠. 대나무와 소나무는 창창 울을 싶다. 울창. 그지? 울창한데 기화요초 옷과 같은 꽃과 옷과 같은 풀입니다. 즉 아름다운 꽃과 풀이 난만중 흐드러져 있다. 여기 있잖아. 난 요거 같은 글자죠.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간다. 꽃 속에 잠든 나비는 자취 없이 어디로 갔는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구태에 의한 뻔한 표현들인데요. 꽃이 핀 봄날에 만물들이 소생하니 때가 좋구나. 친구들아 산천 경계를 구경을 가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권유가 들어있다라는 거. 권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뭐예요? 작품들을 비교 대상으로 놓을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면왕정가하고 그 다음에 상춘고 권유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죽장망의 단표자로 간편한 차림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니 많은 꽃과 많은 풀들이 1년에 한 번씩 다시 피어나 봄빛을 자랑하느라고 색색이 붉구나. 또 소나무와 대나무 푸른 것들은 울창하고 향기로운 또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가득한 속에서 또 나비가 날아가고 있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권유를 하고 여기 후반부로 가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는 자연 경관에 대한 얘기죠. 정리해 봅시다. 자연 구경을 권유한 거 요 부분을 서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본사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봄날의 아름다운 자연인데 뭐 시상의 그 전개 방식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시선의 이동 정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선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냐면 주로
뭐 나무라든가 소나무와 대나무, 그렇죠? 그다음에 꽃과 풀, 그죠? 그다음에 나비 이런 식으로 자연 사물들 하나하나를 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특별한 표현은 없고 어쨌거나 화란춘성하고 만화왕창이나 이런 것들이 구태연한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적이죠. 자, 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란한다. 그런데 요거 하나 가지고 얘를 정적이 아니고 동적으로 자연경관을 얘기했다라고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특히 얘는 뒷부분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동적인 생동감 넘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조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유상앵비 버드나무 위에 앵비 뭐야? 꾀꼬리는 편편금이요. 조각조각 금조각이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멋진 표현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버드나무 위에 꾀꼬리들 막 날고 있어요. 버드나무 위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버드나무가 그림이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꾀꼬리들이 나는 거야. 꾀꼬리들이. 근데 요 누런 꾀꼬리들이 나는 게 마치 모처럼 느껴지는 거야. 금 조각을 훅 뿌린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화관 전무는 분분설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꽃이 있으면 그 꽃 사이를 날아가는 전무라 그랬지. 전무. 접은 이건 나비고요. 무는 댄스. 그렇지. 나비 댄스. 춤추는 나비들. 꽃 속에서 춤추는 나비들은 분분설이라 뭐야? 흩날리는 눈과 같다. 그러니까 흰 나비들이 꽃 사이사이를 막 날고 있는 것은 마치 눈발이 날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유상황 앵비, 화관전무, 편편금, 분분설 대꾸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삼춘가절이 좋으시고 삼춘 왜 삼이 붙는지 앞에 작품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세 달로 보고 뭐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날 석달, 봄날에 좋은 시절이 좋구나. 도화만발 점정홍이로구나. 도화만발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점점이 붉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꽃의 한 송이 송이가 붉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어주축수 애삼춘 잘 보세요. 물고기 배를 타고 수물을 축 쫓아서 삼춘 봄날을 사랑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물고기 배 타고 물놀이를 하면서 봄날을 즐기니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어든 무릉돈이 아니냐.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당연한 부분을 찾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렇게 좀 말이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분명히 도화가 나왔었죠. 도화. 그랬지. 복숭아꽃 나오면 세트로 뭐가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릉도원 바로 연결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괄호처럼 뭐가 들어갈 것 같으냐 하면 얘를 힌트로 해서 이 녀석이 나올 걸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양유세지 사다록하니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주축수 애삼춘이라는 건 왕유의 시의 1구절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한시 구절을 인용한다거나 구태에 의한 한자 어구들이 많다 그랬었어요. 이건 뭐 왕유의 시인데 그걸 꼭 암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19절을 인용했다. 양유세지 사사록하니 버드나무에 가는 가지가 실처럼 푸르르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버드나무 가는 가지 실처럼 푸르르니 황산곡리 황산국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황산골짜기에 당춘절 봄날을 맞이하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황산국이라는 뭐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렇죠? 중국의 송나라 때에 유명한 시인이랍니다. 그 양반의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니냐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버드나무가 울창에 가지가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연명오류가 이 아니냐? 그 버드나무를 보니까 뭐가 떠오른 거야? 바로 연명오류, 버드나무 연결되죠. 자, 도연명 아저씨가 오류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을. 왜 그러냐면 그 집의 뒷마당에 버드나무 5그루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선경이었다는 거예요. 선경이라는 건 뭐냐면 신선의 경치, 즉 아름다운 경치는 인간의 경치를 초월해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신선의 경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야 여기 너무 아름답다, 신선의 경치 같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구태의연한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유상행비는 편편금이요. 버드나무 위에 꾀꼬리는 조각조각 금조각과 같고 화관전무는 꽃 사이에 나는 그 나비들은 눈발이 날리는 것과 같구나. 봄날 좋은 시절이 너무나 좋아서 좋구나 뭐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봄날 좋은 시절이 너무나 좋구나.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점점이 붉구나. 이런 때에 물고기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면서 봄날을 즐기니 무릉도원이 이곳이 아니냐. 또 버드나무 가지가 가늘게 늘어져 있는 것이 실처럼 푸르르니 황산궁리의 봄날을 맞이하여 도연명의 오류나무가 있던 그 뒤뜰이 이곳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의미예요. 결국 무릉도원이라는 것이나 연명 오류나 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 어떤 같은 의미? 바로 선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경을 얘기한 것은 내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자연경관, 봄날의 자연경관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자,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문구 한시 인용이 많은 거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동적인 모습보다는 정적인 모습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을 잡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게 전체 한 4개의 단락 정도로 4-5단락으로 나눴는데요. 여기까지만 일단은 정리를 하고 뒷부분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한 2시간 정도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짧으니까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부분 전반부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권유가 있었다. 그렇죠? 놀러 가자는 권유가 있었다라는 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봄날의 경치를 얘기하는데 시선의 이동, 그 다음에 구태의연한 표현, 그 다음에 한시의 인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적이면서 상류층의 언어 문화가 드러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